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여러분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30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했던 한 남자가 30년 후 동창회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요. 이 반전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야기는 1993년 서울 변두리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김민준. 민준이는 그 시절 정말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할 때마다 고민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양말을 신고 갈까 말까? 구멍난 양말을 신는 것보다 아예 안 신는 게 나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일을 못 나가셨고, 일을 못 나가시면 그날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중국집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어요. 하루 종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셨죠. 민준이는 어머니의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그 손으로 어머니는 매일 밤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엄마 아빠는 너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 알겠지? 민준이는 그때마다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네 집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어요. 비만 오면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피었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이불을 3장이나 덮고 자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그런 환경에서도 민준이는 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공부를 해야만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학교는 민준이에게 희망의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같은 반에 박진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민준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셨습니다. 진우네 집은 아파트 30평대였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집이었죠. 진우는 매일 다른 브랜드 옷을 입고 학교에 왔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그 시절 학생들이 꿈꾸던 명품 운동화들을 진우는 요일마다 바꿔서 신었어요. 가방도 비싸 보이는 가죽 가방이었고 필통 안에는 온갖 고급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진우의 성격이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잘 산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민준이처럼 가난한 친구들을 타겟으로 삼았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교실에 들어서자 진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또 그 교복 입고 왔네? 너 교복 한 벌밖에 없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복이 한 벌밖에 없는 건 맞았으니까요. 어머니가 매일 밤 손빨래로 교복을 빨아주셨지만 워낙 오래 입다 보니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새 교복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랐죠. 진우는 민준이의 침묵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야, 근데 너 교복에서 냄새 안 나? 빨래를 하긴 해? 아니면 빨래 세제도 없는 거야? 주변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지만 민준이는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대들었다가는 더 큰 괴롭힘이 시작될 것을 알았거든요. 점심시간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준이는 도시락을 제대로 싸오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어머니가 중국집에서 일하시느라 아침 일찍 집을 나가셨기 때문에 민준이가 스스로 도시락을 싸야 했는데 집에 반찬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민준이는 흰 쌀밥에 김치만 넣어서 도시락을 싸왔어요. 진우는 그런 민준이의 도시락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 김민준. 너 그거 먹고 오후 수업 버티겠어? 밥에 김치만 있잖아. 우리 집 개밥보다 못하네. 진우의 도시락은 항상 풍성했습니다. 갈비, 불고기, 새우튀김. 반찬 가짓수만 해도 대여섯 가지는 됐어요. 진우는 일부러 자기 도시락을 민준이 앞에서 과시하듯 먹었습니다. 야, 너 이거 먹을래? 나 갈비 남았는데. 아, 근데 안 되겠다. 너 손 안 씻었잖아. 더러워서 못 주겠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저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그렇게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 가을 학교에서는 제주도 수학여행을 계획했어요. 비용은 30만 원. 지금 생각하면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1994년 당시 민준이네 가정에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학여행 신청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민준이는 밤잠을 설쳤어요. 친구들은 모두 신이 나서 수학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제주도 가면 뭐 먹을 거야? 나는 흑돼지 꼭 먹어볼 거야. 한라산도 올라가고 싶은데 힘들려나? 민준이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자신은 못 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감일 일주일 전 민준이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대요. 그래, 어디로? 제주도요. 근데 30만 원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들이마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지금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 이번 달 월세도 아직 못 냈거든. 괜찮아요, 아빠. 저 안 가도 돼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는 차라리 그게 더 괴로웠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자책하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수학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조용히 돈을 보태주려 하셨지만 민준이는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 민준이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신나서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어머니가 일찍 퇴근하셨어요. 민준아, 엄마가 빵 사왔어. 같이 먹자. 어머니는 동네 빵집에서 크림빵 2개를 사오셨습니다. 민준이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점심도 거르고 일하셔서 빵을 사오신 거라는 걸. 어머니 손에는 일회용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다치신 거였죠. 엄마, 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까짓 거.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수학여행 같은 거 안 가도 돼요. 하지만 민준이는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까?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진우가 민준이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준이를 조롱하러 왔죠. 야, 김민준, 너 수학여행 안 갔지? 우리 진짜 재밌었거든. 제주도 완전 좋더라. 흑돼지도 먹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너는 평생 못 가볼 것 같은데?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김민준이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다고. 하하, 거지라서 수학여행도 못 가네. 우리 반 창피하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노? 아니,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었습니다. 결심, 맹세, 다짐.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언젠가 저 자식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꼭. 민준이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오늘 박진우에게 마지막 모욕을 당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저 자식을 내려다볼 것이다. 이 굴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 사장 고등학교 졸업 후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1996년 2월 민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중위권이었어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민준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됐거든요. 졸업식 날 진우는 명문대 합격 소식을 자랑했습니다. 야들아, 나 연세대 붙었어. 축하해줘. 친구들이 모두 축하했습니다. 민준이도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좋아, 진우야. 너는 명문대 가고 나는 고졸이야. 하지만 10년 후에 누가 더 성공했는지 보자. 민준이는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부품 공장이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월급은 80만 원. 그 돈으로 민준이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나머지는 저축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공장 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공부했어요. 무엇을 공부했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은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민준이는 직감했습니다. 이게 미래다. 컴퓨터를 할 줄 알면 성공할 수 있다. 민준이는 낡은 중고 컴퓨터를 할부로 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프로그래밍 책을 빌려서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시언어, 잡어,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 공부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학 교육도 받지 못했고 주변에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4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딩 연습을 했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1998년 민준이는 21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신문에서 작은 광고를 봤어요. IT 벤처기업, 프로그래머 구함, 학력 무관, 실력 위주 채용. 민준이는 바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봤죠. 면접관은 30대 초반의 젊은 CEO였습니다. 학력이 고졸이네요. 전공도 컴퓨터가 아니고. 네. 하지만 독학으로 2년간 공부했습니다. 제 실력을 테스트해 주시면 증명하겠습니다. CEO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세요. 30분 드릴게요. 민준이는 자리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20분 만에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CEO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상당히 효율적인 코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독학입니다. 책 보고 혼자 연습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한데요.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민준이는 그렇게 IT 벤처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 공장 다닐 때보다 40만 원이나 올랐어요. 하지만 민준이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었죠. 회사에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봤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회사에 남아서 코딩 연습을 했죠. 선배들은 민준이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야, 민준아. 너 진짜 대단하다. 고졸인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네. 선배님, 저는 배울 게 많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민준이의 실력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개발자가 됐어요. 1년 후에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바로 자신의 회사를 만드는 것. 2002년 민준이는 25살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고 연봉도 3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대우였죠. 하지만 민준이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려고 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뭐,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둬? 연봉도 잘 받고 있잖아.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담배를 한 대 피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창업은 위험해. 실패하면 빚만 남는다고.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겠니? 아빠, 저 이미 결심했어요.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건데? IT 솔루션 개발 회사를 만들 거예요. 기업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런 거에서 돈을 벌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제가 5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잖아요. 자신 있어요. 부모님은 결국 민준이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민준이는 2002년 봄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2천만 원과 그동안 모은 돈 1천만 원, 총 3천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했어요.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개발을 시작했죠. 하루에 1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고 잠은 하루에 4시간도 채 못 잤어요. 3개월 후 첫 번째 프로그램이 완성됐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재고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민준이는 이 프로그램을 들고 중소기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장님, 이 프로그램 쓰시면 재고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무료로 한 달 써보세요. 처음에는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어요. 너무 비싸요.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00군데를 찾아가서 99번 거절당해도 한 군데만 써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고객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부품 제조업체였어요. 젊은이, 열정이 대단하네. 한번 써볼게. 그 회사에서 한 달간 무료로 써보더니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500만 원. 민준이는 그 돈을 받고 울었어요. 창업 후 처음 번 돈이었거든요. 첫 계약 이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젊은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더라. 두 번째 고객이 왔고 세 번째 고객이 왔습니다. 2003년 민준이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첫 직원을 고용했어요. 나이는 민준이보다 많았지만 실력은 민준이를 인정했던 개발자였습니다. 형, 저랑 같이 일하실래요? 월급은 적지만 미래는 밝습니다. 좋아. 널 믿어보지. 그렇게 두 명이서 시작한 회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04년에는 직원이 10명이 됐고 2005년에는 30명이 됐어요. 매출도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큰 기회가 왔습니다. 대기업에서 민준이 회사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해 주실 수 있나요? 프로젝트 규모는 10억입니다. 10억? 민준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매출을 다 합쳐도 10억이 안 됐는데 한 번에 10억짜리 프로젝트라니.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민준이와 직원들은 6개월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대기업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민준 대표님, 정말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준이 회사의 미래가 결정됐습니다. 대기업과의 지속적인 거래가 시작됐고 회사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어요. 2010년 회사 이름을 테크노베이션으로 바꿨습니다. 테크놀로지와 이노베이션의 합성어였죠. 직원 수는 200명이 넘었고 연 매출은 500억을 돌파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고시원에 사는 가난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좋은 차도 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부모님께 새 집을 사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이사 가세요. 제가 집 샀어요. 민준아, 이게 무슨... 엄마 아빠가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어머니는 울면서 민준이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정말 장해. 그날 밤 민준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박진우 그 자식은 지금 뭐하고 살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길을 갖고 성공했어. 그걸로 됐어. 그렇다면 박진우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진우는 2000년에 연세대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중하위권이었어요. 대학 시절 공부보다는 술과 여자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버지 돈으로 명품을 사고 고급 클럽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죠. 졸업 후 진우는 아버지 인맥으로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진우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일은 힘들었고 상사들은 까다로웠습니다. 박진우 대리,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네.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데이터 분석이 엉망이야. 이런 걸 보고서라고 내. 진우는 불만이었습니다. 명문대 나왔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하지만 실력이 없으니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2005년 진우는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소개로 다른 회사에 입사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오래 못 갔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이직을 몇 번 반복하다가 2010년 진우는 지금의 회사인 대성정밀에 입사했습니다. 작은 부품 제조업체였어요. 진우의 직급은 과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큰 책임도 없었고 일도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진우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월급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쯤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들이 늘어났고 대기업들은 더 싼 곳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어요. 대성정밀도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테크노베이션이라는 회사와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IT 기업이었지만
하드웨어 부품도 필요했거든요. 대성정밀은 테크노베이션에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품질관리팀 과장으로서 그 거래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일을 대충 했어요. 불량품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서도 허술하게 작성했습니다. 2023년 10월 테크노베이션에서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납품분의 불량률이 3.2%입니다. 계약서상 0.5% 이하여야 하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성정밀 사장은 화가 났습니다. 박 과장, 이게 뭐야?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납품했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조심? 테크노베이션이 우리 전체 매출의 30%야. 여기서 거래 끊기면 우리 회사 망해. 알아? 진우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테크노베이션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다음에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거래를 끊겠습니다. 진우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거래가 끊기면 자신도 회사에서 잘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3년 11월 진우는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에 초대됐습니다. 졸업 30주년 기념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1993년 입학, 1996년 졸업 동기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세요. 진우는 별 생각 없이 참석 버튼을 눌렀어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자랑도 하고 싶었거든요. 명문대 나왔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과장까지 했으니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창회 날짜는 11월 1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 진우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골랐어요. 여보, 이 정장 어때? 괜찮아? 아내가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그거 입으면 배가 너무 나와 보여. 다른 걸 입어. 에이, 그래도 명품 브랜드인데. 명품이어도 맞지 않으면 소용없어. 이거 입어. 진우는 마지못해 아내가 골라준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배가 많이 나온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도 많이 벗겨졌고, 하지만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오후 6시 진우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몇몇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진우야. 오랜만이다. 그래, 다들 잘 지냈어? 진우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들 30년의 세월을 견딘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 같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수트를 입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진우는 그 사람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우리 반 맞나? 그 남자가 가까이 오자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준이었어요. 김민준? 너 여기 왜 왔어? 민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창회니까 왔지. 오랜만이야, 진우야. 진우는 민준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트가 좀 괜찮아 보였지만 진우는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우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을 무시하는 버릇이 있었죠. 야, 근데 너 동창회비는 낼 수 있어? 1인당 10만 원인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너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비도 못 냈잖아. 30년 지났다고 달라졌을까 싶어서. 민준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10만 원은 낼 수 있어.
하하, 그래. 다행이네. 근데 너 지금 뭐하고 사냐? 공장 아직도 다녀? 아니, 회사 다니고 있어. 회사? 무슨 회사? 설마 대기업은 아니겠지? 너 고졸인데. 진우는 비웃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진우를 쳐다봤지만 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기업은 아니야. 그럼 뭐야? 중소기업? 거기서 뭐해? 말단 사원? 그냥 일 좀 하고 있어. 진우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민준이는 여전히 못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진우는 술을 한 잔 마셨어요. 사람들이 다 모이자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들 그동안의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금 교사로 일하고 있어. 중학교에서 수학 가르쳐. 나는 회사 다니다가 작년에 카페 창업했어. 나는 공무원이야. 구청에서 일해. 진우도 자기 차례가 오자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조업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 품질 관리팀에서 일하지. 우리 회사가 요즘 잘 나가는 IT 회사들이랑 거래를 많이 해. 오, 대단한데? 어느 회사? 테크노베이션이라고 알아? IT 업계에서 꽤 유명한 회사거든. 그 순간 민준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 진짜 까다롭더라고. 품질 관리에 엄청 빡세. 우리가 지난달에 부품 납품했는데 불량품이 좀 나왔거든. 그랬더니 사장이 직접 우리 사장한테 전화했다더라. 다음에 또 이러면 거래 끊는다고. 와, 그 정도로 까다로워? 그럼.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해. 우리도 더 신경 써야지. 솔직히 테크노베이션이랑 거래가 끊기면 우리 회사 큰일이거든. 전체 매출의 30%가 거기서 나오니까.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회사가 테크노베이션에 많이 의존하는 거네? 그렇지. 테크노베이션 없으면 우리 회사 힘들어. 근데 뭐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계속 거래할 거야. 민준이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진우는 민준이 쪽을 보며 말했어요. 야, 김민준. 너는 무슨 회사 다닌다고? 응. IT 회사. IT 회사? 뭐 하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드웨어도 좀 다뤄. 규모는 어때? 직원 몇 명이야? 좀 돼. 좀 되긴 뭐가 돼. 10명? 20명?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비웃었어요. 그것도 제대로 대답 못하네. 역시 별로인가 봐.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얼마 벌어? 연봉 3천은 돼? 주변 동창들이 진우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야, 진우야. 그만해. 왜? 궁금한데. 민준이도 괜찮다며? 진우는 계속 민준이를 몰아붙였습니다. 너 결혼은 했어? 애들은? 응, 결혼했어. 애들도 둘 있어. 그래. 어디 살아? 설마 아직도 반지하야? 아니, 아파트 살아. 하하, 아파트? 전세? 월세? 자가야. 자가? 어디? 강남. 진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강남? 하지만 곧 다시 비웃었어요. 강남이라고 다 비싼 건 아니잖아. 변두리 아파트겠지? 몇 평이야?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 작은 집이구나. 역시. 그때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회사 이름이 뭐야?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테크노베이션.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내가 테크노베이션 대표야.
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떨렸어요. 거짓말이지? 민준이는 휴대폰을 꺼내서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테크노베이션 대표이사 김민준. 진우는 그 명함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놀란 표정으로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진짜? 민준이 내가 테크노베이션 사장? 응. 와, 그 회사 진짜 크던데. 직원이 몇 명이야? 올해 기준으로 450명 정도. 매출은? 작년에 1천억 넘었어. 올해는 1,200억 정도 될 것 같아. 동창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는 진우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희 회사 이름이 대성정밀 맞지? 어떻게? 우리가 거래하는 협력업체야. 그리고 너 품질관리팀 박진우 과장이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달 불량품 건으로 내가 직접 너희 사장님한테 전화했어. 품질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다음에 또 이러면 거래 끊겠다고. 진우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 올해 인사고가 씨받았지? 품질 관리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협력업체 직원 명단이랑 인사고가 자료도 봤거든.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진우야, 30년 전 기억나?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는 나를 거지라고 불렀어. 수학여행도 못 가는 거지라고. 우리 반 창피하게 한다고 했지. 주변 동창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몇몇은 그때의 상황을 기억해냈어요.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 기억나. 진우 너 그때 진짜 심했어. 민준이한테. 다른 동창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기억나. 점심시간마다 민준이 도시락 보고 놀리고. 진우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알아? 그때 너한테 들은 말들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나는 매일 밤 울었어.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친구들처럼 당당할 수 없을까?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 언젠가 너보다 더 성공해서 너를 내려다볼 거라고.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알아? 그 다짐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일했어. 매일 밤 내 얼굴을 떠올리며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민준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고마워, 진우야. 진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뭐라고? 고맙다고.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너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고 더 성공했어. 그러니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창 시절에 너한테 한 짓들 나도 다 기억해. 매일 밤 생각하면 부끄러웠어. 하지만 나는 너무 비겁해서 사과할 용기도 없었어. 일어나, 진우야. 아니야. 나 일어날 자격 없어. 너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민준이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사람들이 다 보잖아. 진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어요. 민준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알아. 내 표정 보면 알아. 용서해 줄 수 있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어. 30년 전에. 다만 내가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지가 문제지.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나를 용서해야 할지. 그럼 이렇게 해.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게 너한테 나한테 하는 진짜 사과야. 그렇게 할게. 꼭 그렇게 할게. 동창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처음에 가벼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모두가 진지해졌어요. 한 동창이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진짜 대단하다. 고졸로 그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한 거야? 쉽지는 않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더라고. 창업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야? 외로움. 고시원에 혼자 앉아서 코딩할 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가족들도 걱정하셨고 친구들도 이해 못했어. 안정적인 회사 다니면 되는데 왜 고생하냐고 했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네. 응. 포기하면 끝이니까. 나는 끝까지 가보고 싶었어. 다른 동창이 물었습니다. 지금 후회하는 거 없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있지. 부모님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20대, 30대를 거의 일만 하면서 보냈거든. 그 시간에 부모님 더 자주 찾아뵙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만큼 성공했잖아. 성공이 뭔지 모르겠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성공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닐까?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 우리 회사 말이야. 정말 테크노베이션이랑 거래가 끊기면 힘들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피해를 봐.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 있을까? 민준이는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좋아. 기회를 줄게. 정말?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회사로 와. 품질 관리팀이랑 미팅을 주선해 줄게. 거기서 제대로 배우고 너희 회사로 돌아가서 개선안을 만들어. 3개월 안에 품질을 올려. 할 수 있겠어? 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꼭 해낼게. 그리고 진우야, 이건 우리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야. 비즈니스적으로 너희 회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야. 알겠지? 응, 알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내 상사가 아니야. 우리는 파트너야.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지. 진우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진우는 약속대로 테크노베이션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10층 전체가 테크노베이션 사무실이었어요. 진우는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와, 이 정도 규모야? 민준이가 이런 회사를 만들었다고? 비서가 진우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민준이와 품질관리팀 직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 진우야. 앉아. 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개할게. 우리 품질관리팀장 이수진 차장이야. 그리고 김태현 대리, 박소영 대리. 안녕하세요.
박진우라고 합니다. 이수진 차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테크노베이션의 품질 기준은 이렇습니다. 불량률 0.5% 이하, 납기 준수율 99% 이상, 고객 만족도 95점 이상. 진우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불량률 0.5%를 맞추려면 어떤 검사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3단계 검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미팅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미팅이 끝난 후 민준이가 진우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커피 마실래?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사장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진우야, 솔직히 말할게. 너희 회사 품질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어.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치만 개선할 여지는 있어. 오늘 미팅에서 내가 보여준 태도나 질문들을 보니까 진심으로 개선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 응, 진심이야. 정말 고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뭔데? 우리 회사 품질 관리팀 직원 1명을 너희 회사에 3개월간 파견 보낼게. 그 직원이 너희 회사 품질 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는 걸 도와줄 거야.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어? 응. 대신 조건이 있어. 3개월 후에 우리가 점검했을 때 개선이 안 돼 있으면 그때는 정말 거래를 끊을 거야. 알았어. 꼭 개선할게. 그리고 이건 너희 사장님한테도 얘기해야 해. 내가 직접 전화할게.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고맙긴. 이건 비즈니스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날 이후 진우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테크노베이션에서 파견 나온 이수진 차장과 함께 밤낮 없이 개선 작업을 했어요. 박 과장님, 이 부분 검사 기준을 더 세밀하게 나눠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대충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했고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한 달 후 불량률이 1.5%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0.8%가 됐고요. 3달 후에는 0.3%까지 낮아졌습니다. 민준이가 직접 대성정미를 방문해서 점검했습니다. 잘했어, 진우야. 정말 많이 개선됐어. 민준아, 너 덕분이야. 아니야. 내 노력 덕분이지. 나는 기회만 줬어. 아니야. 너는 나한테 기회 이상을 줬어. 새로운 삶을 준 거야. 민준이는 웃으며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그럼 우리는 좋은 파트너로 오래 갈 수 있을 거야. 3개월 후 진우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시간 있으면 저녁 같이 먹을까? 그래, 좋아. 언제? 이번 주 금요일은 어때? 오케이. 강남에서 보자. 금요일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뭐가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변했어. 일하는 태도도 바뀌었고 사람들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어. 변한 건 내 노력 덕분이야. 아니야. 너는 나한테 기회를 줬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거래 끊었을 텐데 너는 나를 도와줬어.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사실 말이야. 나도 너한테 고마워. 응?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어. 너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에게 고마워하지 말고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아, 정말 너는. 그리고 진우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뭐든지 들어줄게. 너도 이제 후배들을 도와줘.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들. 내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줘. 그게 나한테 진짜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창시절 이야기, 각자의 인생 이야기, 앞으로의 꿈까지. 30년 만에 그들은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진우는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 우리 회사에 장학금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장학금?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거죠. 우리 회사도 이제 안정됐으니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은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박 차장,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합시다.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1년에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걸로 진행합시다. 진우는 그 장학금 제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할 때 진우는 민준이를 생각했어요. 민준아, 나도 이제 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 첫 장학생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성적은 좋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진우가 직접 그 직원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김 대리님, 아드님 대학 등록금 걱정 마세요. 우리 회사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직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드님 열심히 공부하라고 전해주세요. 진우는 그날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오늘 우리 회사 첫 장학생을 선발했어. 너 말대로 내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줬어. 고마워. 민준이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진우야. 정말 잘했어. 자랑스럽다. 2025년 겨울, 민준이와 진우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둘만의 조용한 만남이었어요. 민준아, 한 가지 물어봐도 돼? 뭔데? 너는 나를 정말 용서한 거야? 진심으로?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용서하기 어려웠어. 30년이 지났어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 내가 나한테 한 말들, 그때의 굴욕감.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창회에서 너를 다시 만나고 내가 변하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 무슨 말이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 결국 내가 괴로워. 그 미움이 나를 잡아먹거든.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했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진우야, 하나만 기억해.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야. 너도 이제 그걸 하고 있잖아. 응, 노력하고 있어. 그럼 됐어. 그게 진짜 성공이야.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우리 인생 참 재밌지 않아? 왜? 30년 전에는 내가 나를 무시했고 나는 너를 미워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친구야.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잖아. 그러게. 정말 신기해.
이게 인생이야.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 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해야 하는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한테 잘하는 게 옳은 일이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미래의 꿈, 모든 것을 나눴어요. 헤어질 때 진우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다음 달에 아들이 대학 가거든. 혹시 시간 되면 입학식에 같이 가줄 수 있어? 왜? 아들한테 너를 소개해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 너라는 친구 덕분에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됐는지 말해주고 싶어.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와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준이는 진우를 굴욕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도와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됐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복수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상처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